입술을 묻다 피기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학원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소장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아이들이 실제로 뭐 제도나 뭐 구조 이해하는 건 뭐 부모님이 하면 되는데 공부하는 방향 이런 거에 있어서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또 킬러 문제로 막 사교육 난리인데 결국은 사교육도 현명한 소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상품만 잘 팔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 사교육 관련해서는 돈은 안 아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그래봐야 뭐 집이 망할 리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의 시간이 허비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가장 우리 학생의 현실에 맞는 가성비 높은 학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최근에 우리 최정현 그 학습법 연구소장님이신데 요즘 고민이 거기에 많이 꽂혀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가성비 높게 공부해서 결과를 좋게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좀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좀 꼭 와달라고. 지난번에 물론 이제 학원 찾아가서 한번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그때는 뭐 학원 소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슬기로운 학원 생활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좀 현명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생은 슬기로 수가 없어요. 일단 살고 봐야 돼. 그냥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뭐 중고등학생은 아직 기회가 많으니 중등학생은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자기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 타임교육에서 학습법 연구소 소장 맡고 있는 최정현이고요. 금방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주로 오랜 기간 동안 지도했던 아이들 대상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뭐 수업을 하면서 또는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저도 이제 역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만날 때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원 선택하실 때 다들 고민되는 부분을 어떤 걸 좀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어머니들이 가장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학원에 와서 이 학원이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안 계시고 이 학원이 어떤지 나름대로 이제 뭐 맘카페라든지 아니면 선배 어머니들이라든지 약간의 어느 정도 정보는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정말로 많이 주시는 질문이 여기는 한 학기 몇 개월에 끝내요? 근데 무슨 책 해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선호하시는 교재 리스트가 뭐 탑3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초등학생 어머니들의 1, 2, 3순위 교재. 그다음 중학생 어머니들의 1, 2, 3순위 교재가 있어서 그거 여기서 해줘요? 그 질문.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진도 나가요? 이 질문.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여기는 우리 애의 성적을 올려주려고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교재 가지고 몇 개월 공부해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건 같아요. 예. 교재 중심으로? 교재랑 기간 중심으로. 예. 그럼 학원에서 교재나 이런 질문 말고 네. 선택할 때 좀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원을 옮길 때 입학 테스트라는 걸 쳐요. 레벨 테스트를 쳐서 그 친구한테 맞는 과정을 맞는 과정에 맞게 이제 아이들이 입반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어머니가 진도를 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반을. 그러니까 콕 찍으셔서 나는 저 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입장은 그 반에 넣을 아이를 뽑는다기보다는 우리 학원의 교재랑 우리 학원의 진도를 따라갈 수 있는 아이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조금 이제 그 학원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거나 어떤 아이를 좀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싶다 아니면 성취도를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우리 아이가 들어갈 반의 레벨을 보지 마시고 그 학원의 교재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학습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거를 끌고 나갈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진도 중심의 학원인지 그런 거를 조금 세세하게 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레벨 반 이름을 보지 마시고 그 반에서 이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뭐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질문을 하시고 챙겨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아이를 사교육을 시킬 때 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고 싶겠다가 목표인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일단 진도 딥다 빼자가 네.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 왼수를 집에서 안 보고 싶다. 어떻게든 눈앞에 치우고 싶다.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 뭐래도 해보자. 뭐 되게 막연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원이란 형태는 하나지만 사실 개별 학생 모두가 목표가 다른데 저는 오히려 그게 없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냥 남들 간다면 가고 이 학원이 유명하다니까 가고 이 책을 해야 된다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한 발 되짚어서 과연 내가 지금 왜 얘를 올해 2023년 7월 현재 얘를 내가 왜 학원에 보내야 되냐 이거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맞아요. 고등학생들은 목표가 그냥 명확해요. 그러니까 뭐 다음 모의고사에서 아니면 다음 뭐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받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단기적인 오히려 단기적인 목표가 너무 명확한데 가장 목표점이 희미한 대상이 초등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인데 어머니들께서 가끔씩 이제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우리 아이는 영재교가 목표다. 내지는 우리 아이는 의대가 목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던지시고 학습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어떤 그 테스트 점수라든지 아니면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의 학습 이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표를 잡기 전에 그 전 단계, 그 목표는 한 3번째 정도, 3단계 정도 목표인 것 같고 그 전에 2단계 목표, 1단계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이제 점핑을 하시는 거죠. 1단계 생략하고 2단계 생략하고 영재교 가고 싶어요? 의대 가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1, 2단계 목표 설정이 조금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크게 나눠보면 이거네요. 궁극적으로 대학 입시 목표를 3단계라고 보면 네. 그러니까 그 특목고나 특정 고등학교 진학 또는 어느 대학 가겠다가 3단계야. 제일 큰 목표야. 네. 물론 4단계도 있겠죠. 잘 살아라. 뭐 이거는 어떤 직업을 가져라. 뭐 이건 논외로 치고 그럼 네. 3단계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사교육을 할 때는 입시 목표가 마지막 단계고 그럼 2단계는 뭐라고 봐야 돼요? 그 전 성취 단계는? 수준을 어떻게 어디만큼 끌어올릴 것인지 그러니까 음. 뭐 영재교든 아니면 뭐 유명한 자사고든 어디까지 공부한 친구들이 가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문을 뚫었다 하더라도 가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느 정도 성취 수준까지 근데 그 성취 수준이라는 게 단순하게 진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뭐 미적까지 끝나야지 갈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 어떤 성취 수준까지가 2단계고 1단계는 무조건 학습 습관을 잡는 게 그냥 무조건 1단계예요. 1단계 우리 아이를 요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학습 성적이 올라가고 성적이 올라가야 입시에 이제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1단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분들은 좀 많이 계세요. 습관이 어떤지를 관찰하기 전에 일단 이제 준비가 안 된 아이들한테 뭐 교재를 들이민다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진도를 들이민다든지 뭐 그다음 뭐 양쪽으로 그냥 아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양쪽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1단계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3, 2, 1 순서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목표가 네. 있는데 왜 안 되지? 다시 돌아가서 시간 더 많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3, 2, 1이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한국에 있는 4년제 대학만 가면 돼. 그러면 습관을 안 바꿔도 돼요. 물론 이제 그래서 웅대하고 커다란 목표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2단계인 성취 목표, 1단계인 학습 습관, 요 1, 2, 3단계가 있다는 거, 그게 일단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교재는 그 1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또는 2단계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교재를 언급해야 되겠네요. 네, 그 일종의 이제 우리 아이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좀 체크할 수 있는 아니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도구인 거잖아요. 학습의 도구가 교재인데 저는 유명한 교재가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교재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좋은 교재긴 하겠죠. 많이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아이한테 맞는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고 옆집 아이가 본다고 해도 우리 아이는 안 좋은 교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조금 안타깝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희 학원에서 이제 테스트를 친 친구가 있어요. 입학 테스트를 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과정을 점수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통과 기준에 뭐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온 거죠. 그 통과 기준에 못 미치지 못하니까 그 과정을 재수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과정에 못 들어가고 그 과정을 다시 하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성향은 좋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1단계 학습 태도라든지 이런 거는 잡혀 있는 친구였는데 근데 왜 점수가 안 좋았을까라고 해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전 단계에 봤던 교재 리스트를 제가 한번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시중에 있는 교재, 그러니까 시중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 아이들이 많이 보는 교재는 단계가 초등 교재는 1부터 한 5까지 단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중등은 1부터 13단계까지 있어요. 와우. 교재 레벨이 뭐 기초 1단계, 기초 2단계, 개념 1단계부터 해서 극심화까지 하면 13단계 정도가 나오고 초등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지 않으니까 5단계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학습 이력이 어떠냐면 1단계 가지고 공부를 하고 2, 3단계를 교재를 점프를 하고 4단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1단계를 하고 나서 2단계, 3단계를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80 정도의 성취도를 보일 수 있는 친구인데 2, 3단계에 구멍이 생긴 채로 그러니까 나는 그 단원을 또는 그 과정을 조금 더 해야 돼라는 아이의 그 머리가 기억하는데 어머니가 4단계 교재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가 구멍이 빈 채로 가서 오히려 성취도가 좋지 않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친구들은 백해서 2, 3단계 교재 가지고 다시 시켜요. 2, 3단계 교재 가지고 너는 1단계가 4단계로 바로 점핑을 했으니 빠져있는 2, 3단계 가지고 좀 메이크업을 하자. 그럼 실제적으로 점수가 초기 입학 시보다 한 30점 정도가 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개념이 잡혀 있는데 심화로 간 거거든요. 근데 개념이 잡히고 나서 응용 수준의 유형 문제를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로 가는 게 맞는데 그 중간 단계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 질문. 네. 그 13단계를 한번 소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다음에. 네, 다음에라도. 왜냐면 엄마들이 자기는 3단계인 줄 알았는데 13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네. 얘기해 주고. 상당히 그러니까 디테일하네요. 예, 여기서 제가 딱 듣고 느낀 거는 우리 옛날에 게임할 때 빌드업 하는 거, 그 교재가 빌드업인 거네요. 축구에서도 빌드업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뻥축구 한 방 빡 해가지고 우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아이들이 교재의 빌드업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것까지를 우리가 교재라고 봐야 되겠네. 맞아요. 네. 어쨌거나 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본 개념을 익히고 나서 반드시 거쳐야 될 걸 생략하게 되면 나중에 호폭풍이 따라온다. 네. 네. 근데 어쨌거나 다음번에 한번 시간 내셔서 요 빌드업에 대한 거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막연하게 빌드업을 잘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잘했는지가 이게. 그래서 저기 아까 이게 특히 중등 과정. 사실 초등 과정은 제가 봐도 뭐 웬만한 애들이 학원 열심히 그냥 습관만 형성이 되면 따라오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등 과정이 너무나 길이 달라. 그냥 새길도 많고 지름길, 그 다음에 잘못 가면 낭떠러지부터 이게 너무 많아서 중등 과정에 대한 빌드업은 한번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저게 단순한 교재라는 게 유명 교재, 잘 나가는 교재 이런 게 아니고 그 우리 아이가 그 2단계인 성취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어떤 빌드업 과정을 거쳐야 될지에 대한 그림까지가 나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의가 된 다음에 학원을 등록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그냥 좋은 교재만 해준다고 해서 우리 애가 그걸 받아먹고 성적이 오를 리는 없다. 네. 그 저 기간이란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간이라는 걸 흔히 이제 어머니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몇 개월에 끝나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에 끝나는지 3개월에 끝나는지인데 진도는 굉장히 눈속임하기 좋아요. 그리고 수학 진도는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1년치를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쓰는지가 중요한 거지 몇 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5시간씩 매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금방 끝나겠죠. 그냥 1년치가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데 하루에 뭐 3시간씩 주 2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2시간씩 3일을 가는지 아니면 4시간씩 이틀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들께서 보실 거는 그 과정을 끝내기 위해서 총 몇 시간이 할애된 학원인 건지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보신다는 게 2개월에 완성이 된다. 알고 봤더니 뭐 2개월이랑 3개월이랑 투자 시간은 똑같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께서 어떤 걸 선택을 해주셔야 되냐면 학습적인 효과를 보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의 성향도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4시간씩 이틀을 한다라는 것, 4시간씩 이틀을 해서 어떤 과정을 2개월에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시킨다는 커리큘럼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거 섞지 않고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을 4시간씩 2달 동안 끝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기간 동안에 2학년 1학기라는 한 과정을 몰입식으로 집중 이수를 시킨다라는 게 숨어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 학원은 뭐 더 빨리 끝나요. 아니면 더 늦게 가요. 3개월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3개월이라서 어머니들이 생각한 게 2개월 학원보다 3개월 학원이 더 꼼꼼하게 알려주나 보다 뭐 이러실 수 있어요. 저기는 2개월에 끝난다고? 근데 여기는 3개월인데 그럼 한 달 동안 더 꼼꼼하게 알려주겠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시간표 구성을 보면 2학년 1학기 밑에 뭐 1학년 2학기가 붙고 뭐 문풀 시간이 붙고 숙제 시간이 붙고 이렇게 해서 실제 수업 시간은 2개월 학원보다 더 짧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만 보지 말고 그 기간 내에 어떤 과정이 시간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허투루 쓰는 시간이 있어서 그냥 기간이 늘어진 건지 그럼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써서 그냥 정말 탄력적으로 개월수가 2개월인 건지 이런 것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네요. 그 우리 영화의 러닝 타임처럼 수업으로 구성된 그 총 시수. 네, 네. 예를 들면 중2 다시 1을 끝내는데 총 수업이 몇 타임으로 구성돼 있냐. 네. 일단 그게 저 기간에서 핵심이고 걔를 3일로 배치했냐 이틀로 배치했냐는 건 사실은 영화를 우리가 그 OTT에 나온 글로리를 한 방에 볼 거냐 끊어볼 거냐 그 차이인 거다. 네, 네. 너무 몇 개월 완성 이런 데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한 달 완성 이래서 저하고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한 달에 끝내줘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일 오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 달 완성이 아니라 몇 시간인지를 꼭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이 성향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가서 몰입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짧은 단기간 커리로 시간을 길게 하는 게 맞지만 집중력이 2시간이 한계인 친구들은 조금 길게 가더라도 짧게 여러 번 가는 게 사실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제가 네. 학부모로 빙의를 해가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수업 1시간하고 그 확인 문제 풀이 시간을 30분 갖고 테스트를 한 20분 할 이런 구성의 학원도 있을 거고 네. 2시간을 그냥 몽땅 수업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표 달성 기간이라고 하는 거에서 애 성향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습관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네. 빨리 배우면 본인이 숙제라든가 과제를 이행하는 건 충실하게 하니까 이건 빨리 일단 배우는 것만 확보하면 된다. 이런 네. 학부모님들은 수업 시간이 긴 쪽이 좋은 네, 거고 네, 네. 저 왼수는 1단계에서 일단 네. 습관 들이는 게 키야. 그러면 배우고 익히고가 같이 편성돼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좀 좋을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학원 시간표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과제 해온 것을 선생님이 점검을 해주거나 아니면 데일리 테스트 같은 그런 게 편성되어 있는 시간표가 있는 학원이 저는 아이들 학습 관리를 제대로 하는 학원이다라는 생각에는 좀 변함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원의 시간표가 하루에 3시간인데 3시간 중에 뭐 2, 3교시는 선생님이 그 가이드 안에서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수업을 하고 1시간은 몇 분 동안은 과제 관리하고 점검하고
몇 분 동안은 뭐 데일리 테스트를 치고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거냐면 이 친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전주에 배웠던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하고 가는 시스템이라는 게 시간편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빠진 학원은 그냥 진도만 빼고 과정만 완료를 해주면 본인의 소임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학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뭐 관리 시간, 뭐 점검 시간, 피드백 시간 이런 게 시간표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초등 중학교니까 아직 학습 습관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무리 1등이어도 그걸 아예 할 줄 모르는 애는 있을 수 있어도 완성된 애는 없다고 치면은 어쨌든 중등 과정까지를 끝내고 중학교 생활을 마칠 때까지는 고등학교 가서 집중적으로 자기 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사교육을 선택하는데 꼭 체크를 해야 돼. 그러면 수업과 그다음에 과제 확인과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체크해주는 피드백 시간 자체가 좀 공통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도를 약간 나가는 학원에서는 필요하고 어쨌든 우리가 초중학원은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고3은 사실 이럴 필요 없거든요. 고3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초중학원의 고유의 역할 자체에 그걸 의미 규정을 둬도 되겠네.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그거를 자기가 익히고 틀린 거를 피드백하는 것까지를 완벽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매일매일. 네.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학원은 매일 어떤 요일 또는 어떤 시간에 이걸 해. 이런 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선생님이 뭐 이러고 싶으면 이랬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 학원에 또는 이 선생님은 매일 뭐 무슨 요일 몇 교시에는 이걸 한다. 이렇게 딱 틀을 잡아주는 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그걸 따라하게 돼요. 그게 딱 있어야 돼요. 그걸 저희가 흔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배운 아이들은 본인도 어느샌가 본인은 이 학원 와서 뭐 학원에 들어오자마자 몇 분 동안 이걸 한다. 이런 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초중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릴수록 사실은 그런 루틴이 자리 잡히고 딱 규칙화되는 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어나서 뭐 양치하고 씻고 아침 먹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 아, 인사부터 해야 되는 거. 잘 주무셨습니까? 아, 뭐 그 가정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규칙이어야지 아이들이 그걸 통해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규칙을 익히듯이 공부하는데도 그게 습관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 뭐 그 기분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이런 거 아닌. 그러니까 엄마들이 사실은 아이를 교육 못하는 건 그거잖아요. 공자도 자기 아이 교육을 못한 게 이게 감정이 먼저 앞서니까 막 이렇게 몰빵할 수 있죠. 월요일 날 몰빵 공부하고 화요일 날은 그냥 팽팽 놀자 이런 식으로. 요 되게 세 번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빌드업도 사실은 이런 구조 내에서 어떤 교재로 어느 단계, 그러니까 점핑할 수도 있잖아요. 14단계를 다 걸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이들마다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거기에도 나에게 맞는 규칙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교재를 어떻게 할지를 하는 건 내가 보기에 학원 담당자와 엄마가 우리 애를 이해하면서 생기는 루틴을 만드는 거고 아이의 루틴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업 듣고 과제하고 오답노트 체크하고 복습할 거 하고 이런 루틴을 만드는 거네요. 이게 어려서 할수록 좋긴 하겠다. 그러니까 좀 나중에 되면은 조금 저항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고등학생들 보면 제일 승질나는 놈들이 제가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다 죽었어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해주죠. 너는 이번 생에는 마음을 안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죠. 미리 굳이 마음을 안 먹어도 몸이 기억하는 습관. 이게 제일 위대한 거죠. 오케이. 저 마지막으로 성취 수준이 제대로인가?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이제 아이들 평가치는 그건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그러니까 데일리 테스트를 칠 때 데일리 테스트니까 이제 뭐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 매일 1교시든지 아니면 마지막 시간에 테스트를 치는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이 데일리 테스트를 꼭 똑같은 걸 쳐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1차 시, 2차 시일 때 1차 시는
1자시를 치면은 아이들이 보통 이제 개념 단위의 평가를 치게 되는데 어떤 친구는 100점이고 어떤 친구는 50점이고 근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 100점과 50점이 똑같은 시험을 주면 50점은 여전히 어렵고 100점은 이미 100점인데 너무 쉽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일한 시험지. 네, 동일한 시험지를 주면 그러니까 그 주중에 배우는 아니면 한 단원을 배우는 동안에는 아이들의 성취 수준에 따라서 문제를 조금 다르게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이들마다 그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게 뭐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이런 거로 판단을 짓지 말고 단원별로 아이들이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모든 단원 중에서 본인이 조금 못하는 단원은 있고 그리고 모든 단원 못한다라고 해도 모든 단원 6개를 다 못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조금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럼 그 아이의 개인 성향에 맞춰서 잘하는 단원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줘서 한번 그 단위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단원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좀 장치를 마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자신감 있고 또 성취 수준이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약간 취약한 단원은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문제로 트레이닝을 좀 시키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주중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한 단원이 끝났을 때 저희가 좀 이제 관리를 하는 평가 시스템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과정이 다 끝났고 뭐 6학년 1학기가 끝나고 중학교 2학년 1학기가 끝났을 때는 그럼 그 아이들 수준마다 또 다르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한 학기가 끝나는 거는 전부 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 중에는 아이들 개별화 시켜서 못하는 거를 보완하고 잘하는 거는 조금 더 심한 문제를 주면서 개별화 시키면서 보완이 됐다면 그 어떤 특정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공통된 객관적인 시험지 가지고 너는 이번 단계가 뭐 전국 수준으로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 말고, 그러니까 우리 학원 안에서만 이제 잘하는 친구 말고 너랑 똑같은 과정을 배운 아이들 중에서 너는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사교육 기관에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테스트를 크게 두 개로 나눈 거네요. 네네. 하나가 이제 전체 단원 학기가 끝났을 때, 네. 학기가 끝났을 때 객관적으로 수능처럼 네. 동일하게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는 시험이 하나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일일 테스트나 주간 테스트처럼 과정 중에 보는 네, 테스트는 네, 네. 배우는 과정에 네. 잘하는 거 못하는 거에서 얘가 충분히 익힐 만한 걸 줘야 된다. 네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네,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제가 네. 대치동이나 이렇게 학원가에서 많이 봤잖아요. 보면은 일일 테스트 하면 맨날 학부모들한테 보내는 문자가 있어요. 15개 슬러시하고 몇 개. 8개. 그러면 15문제 중에 8개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들이 이것만 보고도 그걸 다 이해하는 게 너무나 천재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15개를 테스트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다항식의 연산은 잘하는데 인수분해 이해가 좀 부족해요. 이런 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문자가 나갈 때 뭐 테스트를 치니까 뭐 10개 중에 몇 개가 맞았고 어떤 단원을 쳤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10개 중에 5점이다. 그럼 50%의 이해도인 거니까 어머니들한테 멘트가 이제 이렇게 나가야죠. 다음 시험, 2차 시험에서는 어떤 수준의 문제 가지고 재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점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다,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런 게 이제 어머니들한테 안내가 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 선생님들이 나가는 멘트 자체도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10개 중에 9개를 맞았다. 이런 친구는 이 친구는 이번 단원의 개념 테스트에서 성취 수준이 아주 높으니까 뭐 2차 시험 때는 심화 문제를 좀 줘보려고 합니다. 라든지 해서 어머니들이 어떤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같은 거잖아요.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떤 식으로 좀 방안을 잡았구나라는 거를 좀 바로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다 치고 나서 뭐 2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뭐 어머니 사실은 그때 걔가 그걸 못했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바로바로 좀 그런 피드백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보니까 어쨌든 애들을 위해서는
일하는 어른들이 열나 피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딱 들면 개별화된 문제를 좀 제공을 하고 관심을 네. 가져주고 개별화된 문제를 또 제공을 하시려면 노력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그런 거 관리할 때 힘들어요. 왜냐면은 아이들 수업 다 끝난 상태로 이렇게 막 어머니들한테 개별적으로 그 문자를 드리고 해야 되니까 힘든데 모든 일은 익숙해지면 정말 별게 아닌 게 돼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어떤 과정이 끝나고 상담이 오히려 짧아져요. 중간중간에 그 어머니랑 계속 주기적으로 뭐 매일매일 소통을 했으니까 이번 단어는 어떻게 소통을 했으니까 과정 끝나고 막 1시간씩 상담하거나 이런 일은 없고 왜냐면 어머니도 그 친구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예측은 하고 계셨을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의 피드백이 오히려 과정이 끝난 다음에 더 심플해지죠. 네, 그런 소통을 꾸준히 하니까.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딱 그거네요. 뭐냐면 처음에 학원을 선택하고 학원에서 운영되는 데서 그 엄마와 학원 담당자와 강사의 루틴이 강화돼야 돼. 그리고 아이들은 거기에 어느 시간 뭘 하는지의 루틴이 적응되는 거야. 그럼 서로 그 각각의 루틴이 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 굉장히 훌륭한 모델의 학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2개월, 3개월 단위로 그 과정이 끝나면 시험을 치잖아요. 학교에서 뭐 정기평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기평가가 끝나고 저는 특별하게 상담할 게 없어요라는 선생님 있죠. 그분은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선생님이에요. 평상시에 꾸준히 소통했기 때문에 뭐 정기평가 끝나고 새삼스럽게 저는 어머니한테 뭐 딱히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관리가 잘 된 선생님은 오히려 정기평가 끝나면은 굉장히 일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뭐 2달, 석 달 동안 관리가 그런 피드백이 없다가 정기평가 끝날 때마다 이제 어머니랑 소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상담할 양도 많고 한 어머니랑 1시간, 2시간 상담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학원에서. 우리 애는 왜 이걸 못했나요? 네, 그 1단원부터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면은 그래서 꾸준히 하면 오히려 정기평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뭐 학원에서 이 친구의 결과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든지 이럴 일도 없고 굉장히 좀 오히려 심플한 것 같아요. 피드백을 드리는 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네요. 엄마의 루틴, 자 이제 강사의 루틴은 나왔어요. 수업을 하고 자기가 적절한 확인을 위한 적절한 일일 테스트나 주간 테스트가 나가서 아이마다 특색에 맞게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초반에 설계해 놓고 얘를 루틴으로 지키면 돼. 그러면 이제 애의 루틴은 간단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거기서 시키고 시간 정해진 걸 하면 돼. 그럼 엄마의 루틴은 뭐예요? 그 올 때마다 문자 온 거 확인하고. 네. 그래서 그래도 의문이 들면 체크했다가 바로 확인하고. 네. 그러니까 엄마는 확인하고 결과 비교해 보는 게 루틴이겠네. 그렇죠. 그걸 그리고 조금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예를 들어 3단원 평가를 지금까지 잘 치다 1, 2단원을 잘 치다가 3단원 평가에서 점수가 안 좋았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뭐 큰일 난 것처럼 우리 아이가 막 그렇게 막 바로 연락이 오시거나 아니면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하시거나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런 어머니들한테 가장 먼저 부탁드리는 거는 과제 습관만 잘 잡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려요. 예, 다른 거, 예, 문제집을 더 사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예, 그래서 그것만 꼭 어머니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단원의 결과나 하루하루의 아이의 그 성취도를 보시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아이가 불안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만 조금 이제 고등학생 어머니들이 아니니까 예, 그런 친구들은 조금 이제 깊게 개입하셔야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엄마들이 해야 될 루틴 1번은 그거네. 그 1단계가 완성돼가는 쪽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성취는 어땠는지 상황을 일단 인지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래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학원과 소통하는 거 아이한테 먼저 본색을 드러내지 마라. 왜 그랬어?
그 루틴이네요. 근데 이게 세 가지 루틴이 딱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면 사실은 되게 좋은 습관 1단계는 완성이 될 거고 결과로 뭐 그 과정과 결과로 성취도도 목표한 대로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네. 같네요. 와, 이게 굉장히 뭐 어떤 회사를 운영하든 국가를 운영하든 하는 것처럼 이게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딱 맞아야 돼요. 정확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기만의 우리 아이 3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단계 성취 과정을 중간에 얻어내기 위한 1단계의 습관 다지기, 만들기까지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 구도가 좀 필요하긴 하다. 네, 네. 그 얘기가 이제 첫 번째 얘기셨네요. 네.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핵심 4가지를 딱 짚으셨네. 이게 제가 이제 어머니들 설명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설명회 처음 도입부에 말씀을 드리는. 왜냐면 설명할 때 보통 저희 학원을 다니지 않는 어머니들이 더 많이 오시죠. 재원생 어머니들보다는. 근데 학원을 선택하실 때 4가지를 챙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학원을 선택할 때 아니면 분위기 전환을 하고 싶을 때 4가지를 봐달라. 그러니까 그 학원은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과정이나 진도, 그러니까 어떤 교재 가지고 몇 개월 정도 끝내주는 학원인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 2번은 보통 그 눈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으로도 학원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의대관, 그 다음에 영재교, 뭐 특목관 이런 식으로 학원 이름 옆에도 이제 학습 목표가 대놓고 막 드러나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거는 쉽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진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에 그대로 드러나죠. 상담실에 배치되어 있는 안내 브로셔나 이럴 때 몇 개월 끝나면 무슨 과정 가고 이제 로드맵처럼 딱 되어 있는 건데, 1, 2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3, 4번은 약간 후순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번이 맞으면 일단 우리 아이를 여기에 넣고 보자. 예, 그래서 3, 4번은 나중에 이제 다니면서 확인해도 되는 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3, 4번이 오히려 앞선 순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습 목표가 이제 그럴싸하고 진도 진행이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평가 시스템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이들이 1, 2번을 달성을 못한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익힌 관리 같은 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교재나, 그러니까 학습이 완결되도록 이 학원에서는 어떤 장치가 있느냐. 인 거죠. 학습이 완결된다라는 거는 뭐 정해진 날짜에 그 진도를 깔끔하게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잘 이해시키기 위한 학원의 시스템이 있느냐인 거고, 저는 그걸 이제 보통 익힘 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학습 AS 같은, 예, 저희가 물건이 고장나거나 물건이 안 좋으면 AS 받는 게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학습에 대한 AS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거를 꼭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학원이나 평가는 다 있는데 그 학습 평가가 학원 자체 평가인지 아니면 강사 개인한테 맡기는 건지, 그냥 선생님들 혼자서 그냥 알아서 시험 치는 분도 많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인지 아니면 약간 공신력 있는 평가지를 가지고 약간 뭐 데이터 추적 이런 것까지 해서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이 친구의 성취 수준을 약간 신뢰성 있게 이제 피드백을 주는 장치가 있는지 요거 3, 4번을 꼭 챙겨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저 학습 목표는 아까로 치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에는 3단계인 거네요. 네, 의대 네, 의대 네, 네. 진학이 목표야. 네. 그다음이 이제 과정 저게 이제 진도인 거고, 그다음에 학습 관리가 사실상 1단계인 거네요. 그렇죠. 습관 네, 학습 네, 습관 형성을 통해 1, 2단계가 같이 있는 거네. 학습 네. 습관. 반드시 과제를 하고 틀린 걸 하고 테스트까지 해야지 돼. 그럼 이 과정을 통해 성취도도 이루어지면서 습관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네. 되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그 3단계 목표에 맞춰서 2단계, 1단계를 한 달이나 한 학기를 돌렸을 때 그러면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어느 정도 네. 예상되는 대로 나오는지를 증거를 제시해라. 그렇죠. 그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질문이 있어요. 네. 저도 학원을 좀 해봐서 학습 목표가 네. 이런 학원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우리는 성취도는 신경 안 쓰고 한 달 안에 수학상 기본 정석을 끝내줘요. 진도만 좀 어. 빼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구매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그래 저긴 시험 볼 필요도 없고 그럼 하면 돼. 근데 이런 학원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여가지고 언급이 안 되는 건가? 대치동에 별로 없죠 이런 학원. 일반적이진 않지만 설마 그런 학원이 있겠어라는 학원이 또 있더라고. 아,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정말 이상한 학원 그런 이런 학원이 또 없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일반화된 거 아닌 지금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논을 정리했는데 일반론이지 않은 그런 학원들 사례가 있나요? 들었던 학습 이력 중에 가장 좀 독특은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뜨악했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과정을 다 끝냈대요. 초1 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과정을 다 끝내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중등과정을 다 끝낸 거죠. 초2 초2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중등과정을 다 끝내고 초3 때 이제 수상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상담을 초3 때. 네. 몇 학년이었나요? 그치? 그때 왔을 때 그때 왔을 때는 왔을 오히려 백을 해야 되는 친구여서 그때는 5학년 말 정도 됐었어요. 근데 5학년 말이었는데 제가 이제 학습 이력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렇게 끝내서 저는 어떤 두 가지가 신기했냐면 첫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 8살이잖아요. 초등 6학년에 나오는 그런 문장들을 이해했을까?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이 그 중학교 수학부터는 한자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연립방정식, 항등식, 동유항 이런 표현들을 이해를 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 궁금증이었고 그럼 저거를 어디에서 배웠을까? 도대체 초등학교 이렇게 2학년 꼬맹이들을 앉혀놓고 저런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을까 싶은데 그 친구는 정말 학원에서 배웠더라고요. 학원에서 배웠던 거고 근데 그 친구가 당연히 시작 진도가 5학년 말 이렇게 됐을 때 시작 진도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상담이 된 거여서 중등과정부터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근데 그 친구가 초등과정이 진행되고 그다음 중등과정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9년치를 뗀 거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빠졌던 게 테스트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도만 쭉 나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 배운 건 근데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순발력이 좋아서 그날 배운 거를 인지하는 거는 중학생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스펀지라서 그날 배우는 거를 바로바로 인식을 해요. 근데 저장성이 좀 약해요. 초등학생들은.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정말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서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사례는 있었어요. 저는 이 사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용어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애도 그렇게 인지하면 돼.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년간 뭐 배우는지 제목은 한번 봤다. 그러면 돼. 끝냈다가 아니고. 슬프네요. 제목은 알았다. 아니 그러면 이제 제목 봤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내용을 봐야지. 그 다음에 제대로 알았는지 확인해 봐야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학원들 간판이 완성, 완료, 끝 이러고 나가니까 그 엄마들이 이거를 너무 고3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나는 우리 소장님이 다음번에는 엄마들을 위한 그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 학원에 상담을 갔잖아. 딱 펴 놓으시고. 그래요? 그럼 이 학원은 요 기초 과정을 끝내고 나면 인증으로는 뭐까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 사니까 역삼중 2학년 1학기 시험으로 테스트를 하면 반드시 A는 나와야 되는 거네요. 뭐라든가. 왜냐면 저는 아까 인증평가를 솔직히 저는 학원에서 하는 건 못 믿겠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해봐서 아는데 내가 가르친 것만 내. 그렇죠. 그러면 잘 나오잖아.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인증평가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신력이 있는 거, 학교 내신이나 수능이나. 근데 이제 초중등 과정을 할 때는 수능을 볼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뭐 어디서 야매로 만든 뭐 중학생을 위한 수능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믿어? 그럼 결국은 가장 그나마 공신력이 있는 학교 내신이라든가 뭐 이런 수능, 고등과정은 수능이라든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원에서 얘가 요과정을 해서 습관이 이렇게 그건 알겠어. 습관까지는. 1단계가 완성돼 가는 건 보여. 우리가 안 하던 숙제도 하고 그다음에 학원 가서 오답도 줄기 시작해. 오케이. 근데 1단계. 과연 끝났어. 과정이 끝났는데 학원에서 얘기하는 저 말을 믿어도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뭐가 있었냐면 강사 개인이 아니고 시스템화돼 있어서 오랜 빅데이터를 통해 봤더니 우리 학원 그동안 재원생 27,539명이 똑같은 시험을 봤는데 그걸 우리가 등급으로 나눠보니까 너는 3등급 정도 돼서 한 번 배운 것 치고는 훌륭해. 뭐 이런 거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네, 저희 그 학원에서 치고 있는 시험 자체가 어머니들한테 저희는 예쁜 성적표는 못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쁜 성적표라는 거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내서 뭐 이 아이도 뭐 85점, 저 아이도 90점 이러면은 아이도 기분 좋고 어머니도 기분 좋고 학원도 기분이 좋죠. 컴플레인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는 못 만들어 드린다라고 이제 서두에 딱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그 대신 저희는 확실하게 그 아이가 수준이 어떤 단계까지 왔는지는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금방 이제 소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문제를 푼 친구들이 몇만 명이 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그 수집을 해서 아이들 정답률을 기반으로 한 그 일종의 모의고사 형식의 인증평가제를 치고 있어요. 30문제를 가지고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당 그러니까 그 시험지를 푼 아이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푼 아이들은 몇만 명이 되는 거죠.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지도했던 친구들까지 다 데이터를 끌어 모아서 시험지를 완성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의 정답률을 기반으로 해서 몇 점부터는 뭐 1등급, 몇 점부터는 2등급 이렇게 저희가 등급을 나눠놨는데 굉장히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하다가 특이했던 점이 어떤 거냐면 저희는 분명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시험을 친 초등과정, 중등과정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1등급은 어떤 문제를 틀린다. 아니면 3등급은 어떤 문제에서 오답이 나온다를 분석을 해놨는데 수능 모의고사의 그 정오답 패턴이랑 거의 유사해요. 그 저는 제가 보면서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좀 특이했고 그리고 몇 등급부터는 이런 정답률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몇 등급 이하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런 것도 비슷하고 저희가 또 요즘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킬러 문항을 만들어서 냈다가 아니라 이건 킬러 문항으로 내야지 이렇게 하고 시험지를 구성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몇만 명이 쳤던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이 문제는 정답률이 너무 낮구나. 많은 아이들이 틀렸구나.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킬러 문항처럼 저희가 이제 그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몇 등급, 1등급과 2등급은 킬러 문항에서 차이가 났다. 킬러 문항 정오답에서 차이가 나고 2등급과 3등급은 뭐 응용 수준에서 차이가 났다. 그리고 뭐 4등급, 5등급 아이들은 그 친구들이 4, 5등급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심화를 못해서 4, 5등급이 아니라 누구나 다 풀어야 되는 문제를 실수해서 이 친구들은 점수가 낮아지고 등급이 낮아지는구나라는 그 어떤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양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또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수능 모의고사처럼. 그래서 그런 거 토대로 어머니들한테 정확하게 좀 이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저희가 학기 인증 평가라는 거는 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우리 소장님이 속해 있는 학원들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쳐봐. 근데 이제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객관적으로 저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의 학교 내신 예를 들어서 A라는 중학교인데 내가 중2-1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2학년 아닌 거죠. 선행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2-1을 끝냈대. 학원에 57만 원 내고 2달을 다녀서 네가 이 과정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인증평가를 한대.
그럼 적어도 평균이 79.3인 그 중학교 시험에서 93점은 넘어야 돼라든가 뭐 이런. 근데 이제 중학교 시험은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긴 하나 뭐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또 한 가지가 시중에서 그냥 어떤 우리가 유명한 아까 13단계라고도 했는데 온갖 가지가 있어도 뭐 너무나 유명한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표준화된 뭐 SS 뭐 교재도 있을 거고 뭐 R 뭐 교재도 있어. 그러면 그것도 이제 A 단계, B 단계, C 단계로 A 스텝, B 스텝, C 스텝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처음 배우거나 한 번 배우고 문제 한번 풀어본 정도 아이들이 그 뭐 S로 시작하는 교재의 B 스텝 정도를 풀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돼야지. 왜냐면 그것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가 걔네도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드백으로. 네네.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 거기도 B 스텝도 상중하로 나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상중하 비율도 아마 맞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쯤 본 애들은 그걸로 봐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왜냐면 학원서 본 걸로 평가하는 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객관적이지 않은 학원들 같은 경우 알려준 것만 아니면 전날 미리 시험지를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많아요. 선생들이 그래요? 예상 문제 그냥 주말 과제로 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좀 점수 후진 올리고. 학원이고 저 같은 점수 경우는 이제 올리고 막. 뒷주머니에서 빠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주웠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안 되니까 뭐 저는 그렇게 제3의 방법으로도 브릿지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그 다음번에는 그런 걸로 한번 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걸로. 네. 그래서 그 13단계와 요거 그다음에 학부모용 그 체크리스트 세 번은 더 나오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되고 저 네 가지가 수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목적이 이상한 것밖에 없다. 초1 때 6년치 끝내준다라든가 초2 때 중3 것까지 다 끝낸다. 뭐 이런 이상한 게 아니면 정상적인 학원이면 이건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이걸 맞아요. 지표로 네네. 보고 내가 돈을 낼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는데 AS는 안 해줘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데 살 모르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걸 저기 용역이라고 하죠. 재화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 서비스를 구매를 할 때 반드시 목표와 그다음에 과정과 익힘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인증평가로 과연 검증이 되냐까지를 확인해서 구매를 하셔라. 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익힘 관리를 조금 더 이제 완성하는 게 오답 노트다. 이렇게. 네.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저는 예전부터 양으로 밀어붙이는 공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프린트 아이들 내신 대비 같은 거 할 때 어떤 선생님들이 막 이번 내신 대비를 할 때 목표는 너희는 1,500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해서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1,500제를 막 주는데 1,500제를 주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 700제만 피드백을 줬으면은 그 친구들은 700문제 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1,500제 중에서 안 풀어도 본인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게 제가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500개 중에서 1,200개는 그걸 안 해도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300개 정도만 약간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하거나 유사 문제를 풀어보거나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양으로 그러니까 프린트 5장 뭐 아니면은 뭐 50문제, 100문제. 그래서 요즘 양고기가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500제를 내줬다. 내신 대비를 할 때 500제를 내줬는데 500제에 대해서 500제 한꺼번에 내주진 않겠죠. 우리는 딱 500문제만 풀 거야. 얘들아 500개만 딱 풀 거야. 근데 500개를 풀는데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뭐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뭐 역삼중에 대비 시험 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반에 역삼중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3개 정도 그룹핑이 되겠죠. 기본 문제에 충실하게 500제를 풀어야 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뭐 응용 문제 아니면 심화 문제
풀어야 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 500제를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풀면 훨씬 더 점수는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500제를 주고 나서 그러니까 500제에서 틀린 게 예를 들어 100문제다 라고 하면 100문제 다시 주고, 그럼 100문제를 다시 줬는데 거기서 또 두 번 틀린 게 30문제다. 그럼 30문제 다시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완벽하게 500개가 나의 것이 돼야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저희 학원 수업할 때도 그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주말 과제 내줄 때 절대로 내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냥 뭐 4단원이 끝났을 때 4단원 보충 프린트 이렇게 해서 그냥 50문제 내주고 이런 거는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말 과제는 그 주에 배운 것 중에서 그 중에 배운 교재 있죠. 교재에서 한 번 더 풀어야 되는 거, 그 친구한테 꼭 복습 필요한 거, 그거를 오히려 골라서 내줘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미 배운 거에서 한 번 더 풀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조금 책을 한 권을 배웠으면 그 책에 있는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책 3권 본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강조를 해서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들한테도 저희는 그렇게 좀 지도를 한다라고 좀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과제 많은 학원이 관리를 잘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옛날에 저도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젊었을 때. 그 영어 강의를 했는데, 제가 추석 때 되면 휴강하잖아요. 그때 추석 선물이라고 프린트를 막 이만큼씩 줘요. 그럼 애들이 이제 성명하면서 이거, 그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걸 다 해온 애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아이의 1단계인 거지. 습관을 만드는 건 도움을 줬으나 과연 성취도를 올리는 데는 도움을 줬냐? 전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습관 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노는이 장독대라고 이렇게 휴일날도 세수는 휴일날도 옷을 차려입고 지내자, 이런 거는 모르겠으나 그게 꼭 성취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도 헛소리인 것 같아. 그 당시에 나로 돌아가면 너는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냐. 차라리 꼭 해야 될 거 그냥 한 페이지 정도 준 다음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정도는 그래도 안 까먹게 인지하고 와라, 뭐 이랬으면 되는데, 그걸 하려면 내가 공을 많이 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다 주면 돼. 맞아요. 1500 쭉 뽑아서, 쭉 뽑아서 그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보지 않고 출력해서 그냥 애들한테 내주는 게 가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뭘 물려주는데 다 가져, 이런 거 비슷한 선별하지 거죠. 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95%를 버려야 돼.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학습에서는 좀 약간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냥 많이 오래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자라서 그냥 부모님들도 그래 많이 하면 좋지 않나? 그냥 그렇게 근데 이게 생각을 하실 수 양치기가 있을 것 이제 된 거 두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양치기 된 게 뭐냐면 천재라는 문제집이 있었어요. 알아요. 네. 그게 왜 나왔냐면 네. 그 당시 학원끼리 처음에는 누가 수업을 잘하냐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학벌 좋고 수업 잘한다, 요즘으로 치면 스타 강사 같은 그런 강사가 있는 데가 먹든 거지.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2세대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관리 잘해야 된다가 또 한 번 확 돈 거야. 그때 관리의 핵심이 숙제잖아요. 그래서 학원 운영 비법 중에 원장들 익혀야 되는 비법 중에 이런 게, 숙제를 많이 내줘라. 왜냐면 집에 가서 뭔가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래 100문제 내주던 학원이 있었어. 근데 그 옆에 학원이 200문제를 내줘가지고 100문제 학원이 망하고 200문제가 뜬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뭐가 나왔겠어? 500문제 학원이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1000제까지 간 거야. 그리고 그게 하도 학원가에서 유행하니까 천재라는 그 책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양치기의 이 무한, 이거 그 접대용 과제가 있어요.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애를 위한 과제가 아니고 엄마용 과제가. 학원 원장들은 그 노하우가 있어야 돼. 심지어는 숙제를 반드시 언제 해라 이런 걸 규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 맞아요. 시간대나 이런 거. 네네네. 그래서 과제 습관은 저는 그냥 그 초등 어머니들한테는
간담회나 설명회 고정 멘트가 있어요. 항상 과제 습관에 대해서는 무조건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의 스케줄을 짜실 때 숙제할 시간이 있는지를 보고 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숙제할 시간이 없는 스케줄은 그 두 학원이 다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숙제를 내줄 때는 넘버링을 꼭 하도록 얘기를 선생님들한테도 하고 가장 효과적인 과제는 그날 배운 거 그날 숙제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검사받기 위한 게 숙제가 아니고 숙제는 복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숙제의 가장 큰 그 역할은 오늘 배운 거를 복습한다예요. 다음날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지 않는다, 야단을 받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오늘 배운 걸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 하는 게 무조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날 수학학원을 다녀와서 그날 수학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숙제를 하면 다음날 숙제하는 것보다 시간이 줄어들어요. 기억이 더 잘 나니까. 그래서 기억력이 가장 좋을 때 숙제를 하면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정답률도 높아지고 오늘 배운 거 바로 하니까.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뭐 학원을 수학, 영어 이렇게 다닌다라고 치면은 뭐 월수가 수학이고 화목이 영어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수학학원 갔다 와서 다음날 영어학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학원 갔다 와서 다음날 영어학원 숙제를 해요. 그리고 영어학원 갔다 와서 다음날 이제 수학학원 가야 되니까 다음날 있는 수학학원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과 그 숙제하는 그 과목이 엇박자가 되는 그게 가장 안 좋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정말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수학학원 갔다 오면 수학 숙제하는 거고 영어학원 끝나면 영어 숙제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들한테 안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게 있어요. 숙제를 안 한 거랑 똑같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학원 오기 전에 숙제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수학학원이 뭐 5시부터 9시까지다 라고 했을 때 5시에 이제 학원이 있으니 아이가 3시부터 숙제를 하는 거예요. 수학 야단을 맞으면 안 되니까. 제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아 이거는 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줬다 이런 거는 1도 없습니다. 그런 친구는 어떤 거냐면 빨리 마무리하고 학원을 가야 혼나지 않는데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그 교재를 보면은 대부분 끝번호 있죠. 숙제인데 끝번호, 번호의 끝번호, 뭐 15번부터 20번까지는 다 별표예요.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아 몰랐다고 해야지 별표 치고 그래서 그러는 거는 안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친구들에게 제가 초등학생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이렇게 숙제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은 당연히 어떤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될 때까지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도록 아이를 잡아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숙제를 성실하게 해오는 아이를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도를 올려줄 자신은 있다. 근데 반대로 숙제를 계속 해오지 않고 뭐 5페이지가 숙제면은 3페이지만 하고 2페이지를 비워오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거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니까 숙제에 대해서 불성실한 친구들까지 저희가 막 이번 시험에서 뭐 90점 이상 받게 하고 100점 이상 받게 하고 이럴 능력까지는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선생님들 이거 보면 알까요? 다 알겠죠? 어떤 아니 왜냐면 내가 그 대치동에 학원 할 때 우리 학원이 2층에 있었는데 거기가 되게 안 좋은 데예요. 대치동 아파트 쪽 뒷골목이었는데 앞에는 어른들하고 선생님들 담배 피고 있고 쉬는 시간마다 그리고 허름한 건물인데 1층, 2층이 학원이잖아. 그러면 2층에 학원이 하나 더 있고 3층에도 있어요. 그럼 애들이 꼬매 초딩들이야. 계단에 학원 수업 10분 전에 쫙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숙제 해온 애 하나가 노트를 주면 5분 만에 이제 채워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야 니들은 정성이 갸륵하다. 이 정도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격려해 줬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그 니네 거기서 뭐 하냐 그러면 숙제한대. 그러니까 3시에 하는 애도 훌륭하네. 10분 5시 수업인데 3시에 하면 그치 10분 전에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형식화가 되면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억이나 저도 우리 타임 교육 할 때도 뉴스터디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는 반드시 숙제를 해가지고 미리 올려야 돼. 맞아요. 네.
뭐 그 대치동에 이걸로 뜬 학원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엄마가 이걸 하든가 아니면 시스템으로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이게 최악의 방법이 나중에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얘가 뺏긴 건지 안 뺏긴지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근데 실제로 습관을 만든다는 건 체크가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체크의 1차 책임은 부모가 져야지. 그죠, 아이들의. 그리고 이걸 해봐야지 앞단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확인이 돼요. 뭐냐면 우리 애는 습관이 아직 안 돼 있어서 하루에 30분 하기가 버거운데, 그럼 이제 원래 10분도 안 하던 놈을 학원을 보냈으니까 30분 하겠지 기대를 하는데 숙제가 3시간치가 와. 그러면 뭔가 앞단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 한 거잖아.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해야죠. 줄여줘서 우리가 30분이면 충분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다 하면 확인해서 우와 이거 잘하고 있네. 부모도 아이를 칭찬해줘야지 아이도 계속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가 습관이 될 거잖아. 1차 책임 거기 있고 2차 책임은 학원하고 강사가 적절한 걸 줬는지 원장도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이 학원가가 뭐가 있냐면 또 교실에서는 강사의 권리가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원장이라도 수업 시간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면 안 되지. 사실 교권 침해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원장은 편하게 업무하겠다고 방치하고 네 알아서 해. 그 놔두면 이 어디선가 문제가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 나중에 한 2달 지나가지고 아까 말 빠른 게 2달 뒤에 아는 거야. 3등급인 줄 알았는데 5등급 나왔어. 근데 이것도 모른 채, 그 인증시험도 안 봤어 만약에. 그러면 넉 달 뒤, 잘못하면 2년 뒤에 할 수도 있어. 사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제 점검은 저는 어떤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취도를 높이는 건 일단 이게 체크 범위 안에 있어야 돼. 터무니없는 과제가 나가서 오답을 하려고 봤더니 오답이 100개야. 그래서 못 해가. 근데 이거를 루틴을 만들어서 얘가 밤새 2시간밖에 안 자고 시름시름 안 하가면서 계속 해갔다고 쳐봐.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첫 출발은 저 과제를 누군가 체크해주는 적어도 2단계 시스템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엄마들 중에 그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죠. 뭐냐면 맞벌이다, 워킹맘이다, 어떡하냐. 그래도 그거는 어디에서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원에서 숙제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를 하게 하든가 미리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찍어서 보내게 하든가 아니면 엄마가 늦게 오셨어도 확인을 꼭 하든가. 그거는 첫 출발인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는 수학 학원에서 거의 다 이제 하죠. 오답 노트는 거의 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여기는 오답 노트를 관리를 하나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오답 노트라고 하면은 모두 다 이제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른,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오답 노트를 할 때 오답 노트를 꼭 검사를 하시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좀 칭찬받고 싶은 노트에다가 예쁘게 적어가지고, 특히 여학생들은 그런 거 예쁘게 적어가지고, 뭐 문제는 문제는 뭐 파란색으로 쓰고 풀이는 뭐 무슨 색으로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도 적지 않은 학원에서 어떤 그 포상제가 있냐면, 오답 노트를 예쁘게 잘 하는 친구들한테 뭐 학원에서 포인트를 준다든지 상장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진정한 오답 노트는 모르는 거를 제대로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는 게 오답 노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정말 오답 노트처럼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오답 노트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쓰는 오답 노트라고 하면은, 오늘 배운 그 범위에서 문제에서 선생님이 별표를 해주거나 틀렸다고 표시한 문제만 먼저 다 옮겨 적어요. 문제만 다 옮겨 쓰고,
그 다음에 책을 덮어요. 문제집을 덮고 그 다음에 새 마음으로 마치 그 문제를 처음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또 한 땀 한 땀 자기가 스스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책을 펼쳐서 선생님의 첨삭이랑 본인의 풀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틀리면 다시 덮고 한 번 더 고친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로 한 20명, 30명 정도 만나야 한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솔직하게. 5%? 네,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오답노트 문제 쓰면서 선생님이 밑에 풀어준 거 있죠. 바로 적어요. 그러니까 문제 쓰고 이렇게 풀어줬구나. 그러니까 오답노트가 마치 선생님의 필기를 한번 자기 손으로 더 쓰는 느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많이 있고 그리고 무조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오늘 숙제는 뭐 1번 몇 쪽부터 몇 쪽까지 그리고 2번 오답노트 이렇게 써주시면 어떤 친구는 오답노트 숙제가 3개 네, 오답이 3개밖에 없었으니까 어떤 친구는 15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게 정말로 그게 맞나? 그게 정말 학습적으로 저희가 뭐 옳다 그르다는 학습적인 효과가 있나 없나를 가지고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답노트는 어떤 거냐면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이 같은 양을 일단 받게 해요. 똑같은 양을. 뭐 이번 주 오답 우리 반은 10개를 해. 뭐 아니면 매일매일 오답은 5개를 해. 그러면 이제 친구가 전 5개 안 틀렸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거, 너가 맞았지만 중요한 문제를 한 번 더 풀게 하는데 저는 손으로 쓰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아이들이 쓰기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풀 문제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오답노트 시스템은 아이들이 보고 결정을 해요. 요게 별표니까 내가 한 번 더 풀어야지. 이거는 별표니까 내가 풀어야지. 그러다가 많으면 이제 눈속임을 한 문제씩 빼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다시 풀게 하는 결정권은 저는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 아이들이 예를 들어 8명이다. 그러면 A, B, C, D, E 뭐 이런 친구가 있으면 A라는 학생한테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풀리게 한다. 그리고 B라는 학생한테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뭐 D라는 학생은 우리 반에서 제일 똘똘하고 잘하는 학생이니까 틀린 오답 말고 비슷한 문제를 내가 좀 내줘봐야지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오답노트의 그 진정한 학습적인 효과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답노트의 가장 큰 핵심은 틀린 거 다시 풀어가 아니고 지금은 틀렸지만 다음엔 또 틀리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약간 가이드를 잡아주는. 가끔가다 틀린 문제에서는 왜 아는데 아이들이 틀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오답을 지금 고친다고 해서 다음에 아이가 맞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중간에 연습이 필요한 거죠. 제가 아까 교재 단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4단계 문제를 틀렸는데 4단계 문제를 주면 안 되고 그 친구한테는 2, 3단계만 먼저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 재복습할 수 있는 오답을 결정하는 거를 선생님이 충분히 이렇게 하나하나 좀 체크하면서 오답을 부여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답노트를 쭉 만들잖아요. 그렇게 네. 오답노트를 가지고 그것도 한번 쫙 보거나 그렇게 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나요? 오답은 저희는 이제 뭐 주간 단위로 그 주에 배웠던 거를 선생님이 그러니까 오답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재복습이 필요한 문제를 선생님이 클릭해서 그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답이 누적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틀려서 그 다음번에는 맞췄는데 이 친구가 2주 뒤에도 그 문제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보장은 네. 없잖아요. 그래서 오답 같은 경우에는 뭐 2주 단위, 한 달 단위로 누적해서 일종의 소급해서 다시 한번 관리하는 시스템은 돌리고 있고 또 필요한 장치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누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답은. 예. 아니 이제 오답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왜 우리 건설 현장이나 노동자들 아침에 일하러 들어가기 전에 필수 안전사항은 이렇게 하면서 외치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끊임없이 많은 진도를 배워나가고 개념도 익혀.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가끔씩 튀어나와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중요한 문제로 배치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집이. 맞아요. 그딴 네, 식으로 네. 안 만들었으면 버려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걸 걸러내는 건데 제가 오답하면 막 저는 막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명이 한 반인데 그러니까 오답의 원래 규칙은 그거 아니야. 틀린 거 다 해와.
그러면 1등은 안 틀려. 어, 그래서 얘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게. 꼴찌는 다 10개 중에 7개 틀려. 그럼 얘는 이거를 하는 게 하다가 그 다음날 진도 수업도 귀로 잘 안 들어오고 겁나는 거지. 내일 또 7개가? 그 얘는 이제 절망에 빠지는 거죠.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얼마나 벌든 세금이 똑같이 40%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빈익빈 부익부가 거칠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 좋은 방식으로 맞아요. 개수를 맞춰준다. 왜냐하면 아까 꼴찌에서 7개를 틀린 애는 사실은 그 반에 있으면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꼭 해야 될 건 왜냐면 이 반을 내가 맞췄을 때 3등급 받는 게 목표였어. 그러면 3등급에 맞는 것만 나와서 한 3개쯤 틀리는 게 정상인데 1등급에 맞춰가지고 숙제가 나와서 만약에 3개만 틀려서 3개만 오답을 하면 나는 3등급을 맞추고 넥스트 스텝에서 2등급, 1등급 넘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1등급으로 몰아치는 덕분에 나는 7개씩이 밀리다가 그 세금 40%를 못 내서 계속 이제 나중에 그 사채까지 얻어가지고 이제 신체 포기가 그런 거죠. 이게 애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더 이상 공부하고 배우고 회생할 기회를 날리는 거야. 엄마한테는 욕 먹지. 맨날 선생님 협박. 오답도 안 해왔어요. 어머님 방 빼가 아니고 너 나가세요. 뭐 이런 거에다가 1등 보니까 추식이는 틀리지도 않고 자괴감도 들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아까 저거랑 연결돼 있어요. 양측이랑.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의.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맨 처음 얘기했던 어른이 개고생하는 루틴이면 애들이 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쟤한테는 이것까지 지금 오답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어. 이런 거 빼줘야지 자연스러운 건데 하여튼 그런 게 좀 보이네요. 속상해 나는. 저 오답하는 거 보면 진짜 속상해요. 하라고는 하는데 저도 오답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오답하는 거 애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가 이걸 왜 하고 뭐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반에서 못하는 친구가 그 반에 1등이 틀린 문제까지 다 풀고 있는 거예요. 1등도 틀린 문제까지도 10등이 오답을 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친구가 그거를 지금 오답한다고 해서 성취도가 갑자기 올라서 1등이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거를 너는 우선적으로 틀린 것 중에 이거를 먼저 연습해. 그 다음에 너는 다 맞았으니까 다른 걸 연습해. 이게 일종의 이제 오답 관리인 거죠. 그러니까 오답이 없어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답 관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맞게끔. 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1등은 그냥 뭐 다 맞거나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그것만 하고 말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것들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학부모들도 루틴을 하나 추가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뭐냐 하면 다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 왜냐면 1등 하는 거 왜 우리 애는 안 해줘요? 그러면 내가 그런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요? 네. 그 내가 엄마한테 그럼 왜 어머님은 왜 이건희만큼 세금을 안 내요? 진짜 많이 하세요. 그만큼 성취가 되지 않더라도 성취도가 그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1등이 하는 거는 왜 우리네는 안 하나요? 네, 제가 뭐 10등 정도 되는 애한테 지금 이 친구는 10개를 풀기는 조금 아직까지 그게 안 올라갔으니 한 5개를 시킬게요라고 하면은 딱 첫 질문이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그럼 나머지 5개는 언제예요? 이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 자기 다이어트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10kg를 2달 만에 뺀다. 그럼 뭔가 이거 내 몸에 무리를 주는 거야. 그럼 아이도 단계를 밟아가야 돼. 나는 막 그런 거 보면은 그 생각이 들어. 시장 가면 부잣집 아줌마가 막 남대문시장에서 경품 준다고 줄 서가지고 받아. 악다분지. 안 받아도 되잖아. 그런 비슷한 거예요. 우리한테 맞고 지금의 아까 우리 1단계가 습관 형성, 2단계가 지금보다 나아진 성취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것만 지금 해야지. 아니 우리 애가 배고프다고 세상에 5살짜리한테 성인만큼 밥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 그게 엄마들의 루틴일 것 같아. 그리고 이 5개가 얼마나 정성 들여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선생님이 사실 제일 쉬운 건 강사 입장은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빼려면 이 빼는 게 얼마나 힘든데. 고려를 다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편할 건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그 학원생 모두를 책임지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반 아이들만큼은 정확하게 좀 학교랑은 약간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학교만 다녀도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거고 엄마들이 학원을 보내는 거는 목적이 딱 명확하잖아요. 그냥 친구 사귀려고 학원 보내시는 어머니들 안 계시거든요. 친구를 사귀고 뭐 선생님과 친목을 다져라라고 학원을 보내시는 분은 안 계시고 정확하게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시는 거면은 저희는 이제 딱 고민할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뭐 그렇게 할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모든 답들은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그리고 하나 학원이 더 책임져야 될 게 있지 않나요? 뭐냐면 우리 애가 아까 그 빌드업 과정인 거잖아. 고3은 아니지만. 그러면 2학년 1학기 뭐를 배울 때 어떤 교재를 냈고 과제로 뭐가 나왔었는데 어떤 문제는 아까 넘버링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몇 번째 문제는 2번을 반복해 틀렸고 3번째 개선이 됐고 그런 게 누적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그 단원을 복습할 때 2-1을 또 복습하는데 또 처음부터 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안 된 것만 체크를 점검을 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소통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머니들이 문제집을 한 권을 사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가끔씩 이제 학원에서 안 푼 문제가 있으면 왜 안 풀었는지 막 이렇게 왜 동그라미가 안 되어 있냐 하시는데 모든 문제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한테 모든 문제가 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이 모든 걸 책은 샀으면 다 봐야 된다. 6.25 마인드예요. 지금 21세기인데 헝그리 마인드야. 세상에 요즘 공부 방식은 책을 사도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거 빨리 찾아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건데 그걸 왜 서문부터 다 봐야 돼? 6.25 마인드를 좀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저는 이제 이렇게 엄마들도 캠핑 같은 거 해보셔야 되는데 백패킹이에요. 오토 캠핑이 아니야.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 똑같은 배낭도 그 백패킹에 들어가는 작은 가성비 이게 비싸요. 무조건 많이 하고 채운다. 그리고 이번에 그 킬러 문제 사태로 오늘 제가 아침에 오면서 신문 보다 보니까 그건 좋은 지적이 나왔더라고. 뭐냐면 학원 불법 중에 걸린 게 뭐냐 끼어 팔기가 있어. 그래서 학원이 50명이야. 그러면 누구는 교재만 필요하고 누구는 문제집 다 필요하고 누구는 보도 않는 예상 문제까지 다 필요한데 이걸 패키징해서 다 판다는 거지.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했다. 나는 교재만 사면 되고 나는 기출문제집만 사면 되는데 이걸 다 해가지고 학원비만큼 교재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게 하는데 그 다 껴팔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강사들 몇몇 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일단 무조건 많이만 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 엄마들 또 설명회 이런 거 안 모이면 호객행위로 뭐 하냐면 여기 오면 교재 준대. 필요한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발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우리 애가 지금 이걸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학원의 루틴과 엄마의 루틴이 톱니가 맞아야지. 처음에 학원 들어갈 때. 이제 그런 게 맞으면은 확실하게 모든 중심은 저는 아이한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만족하려고 사실은 학원을 운영하면 엄마가 다니면 되지. 그 애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각각의 루틴이 맞아야 된다. 아까 또 강조하지만 학원의 루틴이 있어야 되고 학부모의 루틴이 있어야 되고 아이의 루틴이 있어야 돼. 그리고 1단계는 이 세 개가 서로 융합하면서 돌아가는 걸 한번 겪고 나면 한 중 2, 3 내지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1단계 루틴은 필요가 없어지겠죠.
왜냐면 그 이제 자기 아, 책임질 생활이 만한 게 됐고 이제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가면 이거 잘 안 챙기는 거 맞거든. 근데 이거를 그때 가서 어머님 저는 숙제하는 루틴이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그러니 그리고 오답하는 루틴 이런 거를 좀 하려면 사실은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너무 첫 술에 많은 걸 떠 먹으려 하지 말고 어떤 과정을 좀 잘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으네요. 다음에 이제 과제 습관. 네, 이거는 제가 계속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딱 그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냥 한 번 더 나온 거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과제만 잘 잡혀 있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아니면 그 어떤 이제 어른이 무조건 그 아이를 성장시켜 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저게 잡히지 않으면 그냥 뭐 저게 안 됐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라고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제일 먼저 뭐 문제집이 이상했나? 아니면 뭐가 이상했나? 학원이 뭐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과제를 정확하게 그 과제를 어떻게 하는 게 맞다라는 약간 정석이 있잖아요. 그대로 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그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제를 숙제를 내줄 때 특히 초등학생을 지도하시는 초등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면 숙제를 내주실 때 뭐 10쪽부터 25쪽까지 이렇게는 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10부터 25쪽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10부터 25쪽까지를 숙제로 내주신다 하더라도 1번은 10에서 15, 뭐 2번은 16에서 뭐 20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주셔야 넘버링을 해주시고 꼭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1번은 무조건 오늘 하는 숙제야. 오늘 집에 가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2번은 내일 30분 동안 할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넘버링이 된 숙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응을 잘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100번을 얘기해도 약간 자유분방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중에 정말 절반 이상의 친구들은 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저희들한테 어떤 결과물을 안겨다주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무책임하게 숙제를 내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번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고 이건 언제 하는 거고 2번은 뭔데 이거는 언제 하는 거고 요렇게 한 2달 정도 아이들 트레이닝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제 본인도 모르게 그리고 더 하지도 않고 선생님 1번은 딱 오늘 하라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해야지 그러면 뭐 2번은 내일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하루도 놓치지 않고 수학을 조금이든 뭐 20-30분이든 복습한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머니들 스케줄 짜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 우리 아이 일과 중에서 숙제를 집중해서 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과제 도우미 선생님은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대치동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숙제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예, 숙제 선생님의 역할이 제가 그냥 예측을 해보건데 옆에서 풀어주고 아이가 듣고 답 적는 경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이 이제 풀이 방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그 과제 도우미 선생님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친구는 제가 좀 안타까웠던 얘기 중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아이가 이제 학원 뺑뺑이를 막 돌고 집에 가면 이제 10시가 넘는 거죠. 10시까지 이제 학원을 다녔으니까 집에 가면 10시 반 이 정도 되죠. 10시 반에 과제 선생님이 오신대요. 숙제 선생님이 오시면 아이가 이제 눈을 거의 반쯤 감은 상태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아이는 아침에 8시 정도에 집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8시부터 나와서 어른도 소화하지 못할 스케줄을 소화하고 집에 14시간 만에 들어간 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14시간 만에 집에 들어가서 숙제를 할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반쯤 눈을 감은 상태로 이렇게 넋을 놓고 있으면 과제 선생님이 이제 풀어주면 이제 알겠어? 이제 아이는 영혼 없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답 받아 쓰고 예, 풀이 과정 옮겨 쓰고 또 풀이 과정 없으면 혼나니까 풀이 과정 옮겨 쓰고 채점 받고 학원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정말 저런 애가 있다고?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서 적지 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중학생들은 어머님과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관리가 네, 그렇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좀 많이 안타까워요. 과제는 숙제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집중해서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자꾸 숙제라고 저희가 과제를 숙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습이다. 과제는 복습이다. 그러니까 복습이니까 당연히 복습은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좀 결론 지어서 어머니들이 좀 스케줄을 짜시거나 가정 내에서 학습 관리를 해주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게 이제 전제가 정상적인 학원일 때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막 하루에 초1에 100문제씩 과제를 맨날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수 학원이 매일 100문제씩이니까 700문제인 거지. 수요일 날은 목금토일 할 것까지 같이 내주. 뭐 그런 무식한 학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정상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운영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시간 수업을 하면 이게 수업이 3시간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학원에서 문제 풀거나 익힘학습 하는 거 빼고 순수한 수업 시간이 3시간이면 과제는 저는 배운 게 3시간치인 거잖아. 그럼 과제는 적절한 게 한 90분 정도지 않을까? 왜냐면 90분을 하면서 3시간 들은 걸 리마인드하고 본인이 중요하다 아니다를 좀 걸러낼 수도 있고 이건 굳이 지금 안 해도 돼. 뭐 이건 다음 나는 어차피 3등급 목표니 요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하려면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과제가 3시간치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수업 끝났는데 초딩이 일찍 가봐야 학원 끝나고면 9시야. 곧 중학생은 10시야. 끝나는 게. 그럼 집에 가면 10시 반, 11시인데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3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다음날도 애들이 3시든 4시든 와서 밥 먹고 학원 또 가야 되는데 그럼 6시 시작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불법으로 하는 계단 앞에 하는 걸 하지 않는 이상은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걸 고려해서 제가 아는 어떤 학원 보니까 월, 수, 금 반인데 그래서 월요일 숙제, 수요일 숙제는 조금 적어. 대신 주말 특집으로 많이 나가. 그것도 괜찮나요? 그 정도 그건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래도 적어도 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래야지 엄마들도 저 스케줄을 빼놓을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나.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 같으세요? 저는 하루에 어머니들이 하나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네, 학원은 하나. 그러니까 하루에 2개를 어떻게 가지? 짧은 시간으로 하는 것들은 가능해요. 이거 끝나고 저 학원을 간다고 애들이 급하게 이동을 하거든요. 수학 학원 끝나고 다른 수학 학원 간다고. 밥은 아하. 차에서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루에 한 학원을 다녀와서 거기에서 배운 거 충실하게 스케줄표를 짜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습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어머니들께서 막 이렇게 받아보시거나 초등학생들은 이제 많은데 밀릴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하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쳐낼 자신이 없으면 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약간 코믹한 얘기이기도 한데 예전에 예전에는 요즘에는 아이들이 운동을 할 때 태권도 학원보다는 뭐 수영이나 아니면은 뭐 축구 교실이나 하키나 이런 거를 아이들이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아이들이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다 초등학생들은 불문율처럼 태권도 학원을 다녔었잖아요. 근데 학원 선생님들끼리 했던 얘기가 도복 입고 오는 아이를 조심해라. 도복 입고 오는 아이는 그날 수업은 그냥 망치는 거예요. 피곤. 힘을 다 빼고 오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그게 패턴만 학원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뭐 축구 교실 갔다가 수학학원 오거나 수영 갔다가 오거나 그 친구들은 와서 30분 이내로 졸아요. 네,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미 다 거기다가 최선을 다해서 쓰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들의 그 과제 습관 잡는 거 아니면 아이가 학원에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스케줄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스케줄을 따라서 아이의 그냥 판도가 바뀐다라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아이 스케줄은 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학원만 갔다 와서 이 학원 끝나면 이 학원 숙제 충실하게 하고 학교 숙제하고 이렇게 좀 스케줄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운동은 다른 요일로 따로 빼셨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그 어머니들 만나고 뭐 할 때도 좀 잡아드리는 편이에요. 체크리스트에 이제 네. 자 이제 마지막인데 평가 관리에 대해서 네, 평가 관리는 앞에서 제가 계속 몇 번씩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평가를 어떻게 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 후속 처방 있잖아요. 평가를 치고 보통 학원에서 평가를 치고 나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면 모든 평가는 끝나버려요. 네, 그 친구가 이제 배웠고 시험을 쳤고 뭐 결과가 뭐 70점이 나왔고 선생님 상담에서 70점이 나왔네요. 어떤 거 부족한 게 있었네요. 라고 하면은 그 이전 단계는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70점이 나왔으니까 이 친구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부족한 단원이라든지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가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부모님들이 꼭 그런 거를 좀 챙겨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표 보내고 상담한다가 끝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뒷단이 더 중요한 거죠. 예, 그 뒤에서 이제 50점은 50점대로, 70은 70대로, 80은 80대로. 그래서 이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보완 장치가 되어 있는지도 꼭 상담 받으실 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가를 치고 나서 2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1학기가 다 배우고 나서 2학년 1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이 친구가 진도를 쭉 나갔겠죠. 이제 2학년 2학기도 나가고 3학년 1학기도 나가고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흘렀겠죠. 흐르고 나서 이전에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이 학원에서는 다시 한번 추적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요 평가 관리에서 핵심은 그거네요. 본인이 애초에 시작할 때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과정의 목표는 뭐고 끝났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 돼요? 네, 그러기 네. 위해서 내가 뭘 협조를 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학원에서 얘기한 거죠. 숙제만 확실히 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결과를 서로 맞대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봤는데 미흡하네요. 내가 문제인가요? 네가 문제인가요? 그러면 이제 학원 쪽에서는 숙제 안 해온 게 이때가 있었는데 엄마가 모르셨어요? 아니면 알았는데 방치했어요? 뭐 얘기하면 되는 거고 엄마는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 이렇게 책임 소재가 분명하잖아. 이걸 저는 애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렇죠. 왜냐면 애는 죄가 없어요. 수업을 예를 들면 안 들고 졸았어. 그럼 깨워서 수업을 시켰어야 되는 거고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럼 뭐가 문제냐 찾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어른이 만나서 이제 머리끄댕이를 둘만 잡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키네. 예를 들면 끝나고 나서 후일담으로 왜 망했냐 책임이 누구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니 명확하게 그러니까 다시 최초의 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 여기 다니는 목표는 뭐고 그걸 통해 세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첫 번째 목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럼 여기를 다니는 동안은 습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 관리는 어떻게 돼서 성취도가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 합의가 됐잖아. 그거를 마지막에 이걸로 이제 하는 거고 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루틴대로 개고생하면서 다양한 걸 해준 선생님은 상담 때 할 얘기가 없는 거고 이걸 안 하고 그냥 뭉태기로 500개씩 던진 강사들은 뒤에 가서 이거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맨입으로 해야 되니 그리고 입학 테스트를 치잖아요. 입학 네. 테스트 쳤을 때 결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6학년 1학기 과정을 쳐서 이 어머니가 이제 그 다음 과정인 6학년 2학기로 가고 싶어서 6학년 1학기로 평가를 쳤는데 결과가 6학년 1학기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입학 테스트 친 친구들한테 그 과정을 다음 과정 대신에 그 과정을 한 번 더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솔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그냥 정말 저희가 막 이 아이, 저 아이,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받으면 정말 예쁘게 어머니 무슨 가정 원하세요? 거기 바로 가세요. 6학년 2학기로 무조건 보내드릴게요.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머니도 해피하고 아이들도 좋겠죠. 하지만 학원에서 쉽지 않아요. 배운 거를 다시 한 번 더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한 번 더 학습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그 친구가 그 과정을 다시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는 급한 게 아니잖아요. 뭐 내일 모레 뭐 내신을 할 것도 아니고 뭐 모의고사를 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제안을 받으셨을 때는 그게 정말 맞기 때문에 그 정도 제안을 한 거니까 그 과정으로 다시 한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거나 의미 없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저도 팁을 하나 드리면 학원에 테스트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애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손잡고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애는 뭐 보는지도 모르고 와요. 제발 그러지 말고 엄마가 미리 사전에 가서 테스트를 뭘 보나요? 6학년 1학기 걸 봅니다. 그러면 애한테 가서 미리 알려줘야지. 그럼 애가 이거잖아. 적어도 외출하는데 옷 갈아입을 시간을 줘야지. 집에서 입던 반바지 입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적어도 애가 6학년 1학기를 봐. 근데 6학년 1학기를 보통은 2달 전, 3달 전에 봤을 거 아니야. 까먹었겠지. 적어도 제목이라도 보고 가야 된다. 저는 보고 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 보고 가야죠. 왜냐하면 난 적어도 자기 자존감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도 준비되지 않은 건 보지 말라가 제 조언입니다. 뭐냐면 그래서 애들이 보면 대부분 학원 시험 보면 개판을 쳐요. 그리고 학원은 이게 또 상술이에요. 너 어느 학원 다녔어? 저 A 학원 그 학원 그럴 줄 알았어. 그걸 비난하는데 느닷없이 끌려온 애가 다 까먹고 지난 거 가지고 시험을 봐. 그럼 차라리 양심적이면 지금 뭐 배우니 그걸 보자라고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저 엄마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 반드시 준비되지 않은 입반 테스트 이런 거 보지 말게 하자. 그리고 그렇게 봤는데도 안 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학원이 솔직히 얘기하는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팩트야.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좋다. 아까 그 루틴대로. 그러면 우리 애가 여기서 이걸 2달 과정으로 하고 내가 할 일은 과제 관리 잘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2달이 끝나서 6학년 1학기 다시 한번 했을 때 니들이 보장할 수 있는 이 평가 기준은 뭐가 될 수 있니? 우리 2달간 같이 죽도록 관리를 한번 해보자. 내 인생을 위해. 이러고 2달을 지내면 일단 그 얘기를 꺼낸 원장도 잠이 안 올 것이고. 그냥 둘 수는 없을 거죠. 그치. 엄마도 이게 CCTV에 녹화됐을지도 모르는데 할 거고.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최초의 2명 이상의 어른이 자기를 놓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해서 나를 지켜봐주는 그런 영광된, 본인이 영광으로 느낄지 모르겠으나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게 나는 뭐 이게 공교육이 됐든 사교육이 됐든 어른들이 자기 말을 책임지고 과정을 관리해줘서 애들이 사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과정 관리거든요. 내가 이 과정을 관리했을 때 성과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나는 이거 성과에 대한 것도 애들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아. 너는 이거 틀려도 되는 거고 요까지는 완벽하게 해.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들은 너는 여기서는 요 3등급은 받아야 돼. 너는 반드시 2등급은 넘어야 돼. 너는 낙제는 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얘기가 돼야지 이거 그날 채점 몰라. 나는 4등급만 받아도 괜찮은 거야. 근데 봤는데 3등급 나왔는데 얘가 1등급 한 1등 친구도 보면서 인생은 뭐 삶이란 무엇인가 이러고 막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투명하게 해야 될 거 이야기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거 뭔지 알려주고 얘가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는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걸 하도록 시스템과 합의에 의해서 되게 하는 그런 게 사실은 아까 우리가 1, 2, 3단계를 동시에 하는 초딩, 중등 학생들을 위한 어쨌든 완전학습의 틀, 사교육이나 학원들을 슬기롭게 다니는 비법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저기
피디님이 이제 곧 이거에 직면할 텐데. 맞아요. 오늘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음. 내가 학부모로서 해야 될 것은 루틴. 음. 그리고 학원에 보통 생각하면 저도 학원 다녔을 때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좋은 학원을 골라서 이렇게 맡겨주시면 잘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저도 그냥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과 저와 우리 아이 같이 진짜 삼위일체의 마음으로 약간 좀 그렇게 같이 관심 가지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다. 오늘 그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제 우리 소장님도 숙제를 가지고 가시겠죠. 13단계 해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체크리스트 두 개는 후속으로, 왜냐하면 요까지는 당위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들로 치면 수업한 거야. 그럼 이제 과제 관리하고 그다음에 오답 됐는지 체크하는 거를 우리가 후속으로 조만간 여름이 지나기 전에 후속으로 업데이트하고, 그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드릴 테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최 소장님이 답변하실 거고, 뭐 이런 거 더 해달라 뭐 있으면 달아주시면 또 와가지고 후속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글쎄요. 지금 제가 오늘 했던 내용이 초중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저는 마무리할 때 꼭 그러니까 초중이지만 초등 학부모님들을 더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부탁을 드린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 학원 선생님들이 그 초등부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약간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말을 그냥 제가 좀 마무리 차원에서 좀 드리면, 초등학원이라는 곳은 어떤 어린이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린이를 받아서 학생으로 키워주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로 와서 학생으로 키워주면 그 학생을 다시 이제 중등 학원으로 보내서 학생을 데리고 중고등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약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린이를 학생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희도 이제 학원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애쓰시고 계시니까 부모님들도 거기에 좀 저희랑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아까 제가 중간에 일희일비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아이들 성장시키는데 저희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오늘 최장현 소장님과 그리고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